이슈칼럼 시간이고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금통이 열렸는데 시장은 당연히 이번에 동결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동결 발표되자마자 크게 동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1.25% 유지가 된 건데 여러 가지 포인트가 그래도 관전 포인트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이 금통위원들의 어떤 시각 변화, 경기를 보는 시각 변화를 좀 느낄 수 있는 게 금통위원 7명 가운데 일단 5대 2입니다. 동결이 오로 우수했지만 2명의 소수 의견, 금리를 낮춰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어요. 사실 기준금리는 지난해 이제 아마 7월과 10월 두 차례 인하돼서 연 1.25% 역대 최저 수준이고 지난해 가장 마지막이 11월이었어요. 11월도 금리 동결했는데 당시는 소수 의견이 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명에서 2명 늘었다는 얘기는 현재 경기만을 놓고 보면 그래도 연내 한 차례 정도 추가 인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금통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올해 4월에 교체가 돼요. 이렇게 되면 또 매파, 비둘기파, 성향이 누가 또 이제 금통위원을 참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미국도 지금 그동안은 상당 기간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불안한 요인들이 꽤 있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요. 가계부채도 그렇고요. 또 이 정책적으로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어서 아마 이 상당 기간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동결 기조를 가져가겠지만 그러나 나타나는 경제 지표 그리고 이제 미국의 동향 이런 걸 봐가면서 아마 금리를 더 조금 한 차례 정도는 더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금리 한 차례 정도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진짜 강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기를 두고는 조금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7명 중에 5명 중에 2명 정도가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냈다면 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상반기 내 금리 인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인원이 그대로 간다면 그러나 이제 교체 인원이 있고 그리고 정부가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연초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계속 부동산 투기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끝까지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시중 유동성이 대부분 다른 자산으로 쏠린 게 아니라 부동산 자산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낮출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금리를 많이 내린다고 한다면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 정부가 이제 노무현 정부였던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적어도 부동산만큼은. 그런데 18번에 걸친 대책에도 불구하고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 바로 또 반동하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내성 이런 것들이 겹치죠. 겹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해석하기는 그러면 공급이 더 줄 수밖에 없겠구나. 여전히 이제 서울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또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제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거든요. 2,300선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시중 유동성의 향배가 만에 하나 금리를 상반기에 한 번 더 내린다면 거기다 총선이 있어서 굉장히 각종 이제 개발 공약을 많이 이제 난무할 텐데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다 금리까지 낮춰버리게 되면 오히려 불쏘시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상반기보다는 금리를 내린다면 하반기 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가 그러니까 상반기에 해도 되지만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좀 쉽지 않을 것이고 하반기 쪽으로 예측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부동산이 굉장히 큰 변수잖아요. 이게 부동산이 만약에 안 잡힌다라고 가정을 하면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이게 독립기구여도. 그 얘기는 좀 저희가 어떻게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금통위가 매달 월 1회 한 번씩 열리는 게 아니라 1년에 8번 열려요. 그래서 상반기에 4번입니다. 1월에 한 번 열렸기 때문에 지금 2월 달, 4월 달, 5월 달 3차례 남아있어요. 근데 4월에 선거예요. 2월 당장 다음 달 내린다?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5월 달 내리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늘 한국은행이 밝힌 올해 성장률 전망도 정부와는 좀 맥이 달라요. 2% 초반입니다. 정부는 거의 2.4%,
지난해 2% 저점으로 급반등할 것이다라는 건데 예. 한국은행은 약간 2% 초반이라는 건 2.4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를 감안하게 되면 분명히 경기도 그렇고요. 물가도 그렇고요. 굉장히 낮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경기 부양 차원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쪽에 무게가 실리겠지만 그러나 지금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현 정부의 가장 최대 이제 경제 정책 가운데 최고 순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쵸. 지금 뭐 부동산 거래 허가제까지 이제 분위기를 떠보기 위해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금리를 이제 하느니 이제 정부 정책에 역행하면서까지 금리를 내리지는 않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물론 하느니 이제 청와대 및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겠지만 당장 미국이에요. 미국의 지금 뭐 계속해서 미국의 지표는 좋아지고 있고 예. 금리 이제 인하 조건보다는 동결 내지 그쪽 오히려 이제 좀 긴축하려는 움직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과 그리고 글로벌 경기 동향 그리고 내부적으로 가계 부채 및 우리 부동산 경기 이런 것들이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금리 향배가 어디로 가는지가 좀 봐야 되는데 뭐 선반영을 좀 할지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다음에 해보도록 하고요. 중국 2019년도 GDP 성장률 발표가 됐는데 이게 후반에 좀 마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6.1% 바오르는 달성을 했는데 29년 만에 뭐 최저치라고 하긴 하잖아요. 저는 사실 미국 지표도 그렇고요. 중국 예. 지표도 그다지 저는 신뢰를 신뢰성은 못 좀 하시겠죠. 굉장히 좀 떨어져요. 예. 떨어지는데 그래도 뭐 겉으로 난 지표는 모르겠습니다.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뭐 지표를 마사지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이제 조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거의 1년 8개월째였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6% 초반 나왔다는 거, 6.1% 나왔다는 건 뭐 선방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게 만약 미중 무역 전쟁이나 일회성 재형을 제외한다면 뭐 경착륙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2018년이 6.6%였습니다. 많이 내려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1년 만에 0.5%포인트 성장률이 그러네요.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2014년에 7%였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가 6%니까 이제 올해가 문제거든요. 올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6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천안문 사태 이후 가장 낮은 1990년대 이후에 2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제 미국과의 이제 어떤 파상적인 공세로 인해서 교역이 굉장히 위축됐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그나마 이제 이 전문가들은 그나마 선방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방했다라는 표현이 지금은 가장 적절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작년도 거는 어쨌든 간에 6%를 넘기면서 지나갔고요. 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좀 기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1단계 서명에는 합의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2단계에서 우리는 뭐 끝내면 관세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했는데 회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IMF, OECD의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게 되면 예. 5.7에서 5.8% 선이에요. 결국 6이 무너지네요. 그렇습니다. 6을 예측하는 기관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중국 경제의 가파른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는데 이제 의견 일치하고 있고 OECD도 보게 되면 수출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무역 분쟁이나 어떤 이런 요인이 제조업 생산 그리고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OECD는 5.7 그리고 IMF의 경우에는 5.8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 성장이 둔화가 되면 우리는 부정적입니다. 물론 무역 이제 1단계 합의로 해서 약간의 불확실성은 거쳤지만 예. 이게 정말 중국이 준수를 할지 아니면 이제 2차 협상에서 굉장히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적재산권이며 화웨이 문제며 기술 이전 문제며 이걸 중국이 양보할 수는 없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 기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GT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인데 대중국 예. 수출인데 지난해 두 자릿수 급감했어요. 중국 수출이 17% 넘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물론 올해는 한 자릿수 정도는
증가세로 돌아서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인데 이거는 네네.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더 격화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해 준다 하면 이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이제 계속해서 이런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국의 수출이 과연 지난해 두 자릿수 감소세에서 올해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 부정적인 이유가 또 뭐냐. 미중 1단계 합의에서 어쨌든 중국은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예. 겹치는 품목이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쵸. 자동차도 그렇고요. 예.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도 그렇고 미국의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의 수입을 더 늘리게 되면 오히려 호재가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면밀히 좀 내용적으로 부문별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중국에다가 수출을 하던 품목들이 중국 쪽에서 수입을 미국 쪽에서 해야 되는 약간 이게 의무가 된 거죠, 이번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따져봐야 뭐 예를 들어 주식도 종목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되고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국 관련된 얘기까지 해봤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